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영토 문제 관련 긴급 청문회가 난장판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정치권의 갈등이나 외교적 마찰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날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뜻밖에도 한 국제법 전문 변호사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논리적이고 냉철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전문가의 발언이 어떻게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의 인식까지 뒤흔들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법과 영토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타케우치 미호입니다. 오늘 아침 메일함을 열었을 때 국회 청문회 초청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토 문제를 다루는 긴급 청문회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공식 요청을 받으니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청문회 출석 요청은 그 신호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장에서 관련 자료들을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독도에 관한 역사적 문헌들, 국제조약문, 법적 판례들. 15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빼곡합니다. 한쪽에는 한국 측 자료도 상당량 있었죠. 일본 내 학자 중에서는 드물게 양국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편이니까요. 미호 씨, 국회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사무실 동료인 야마다 변호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정부 쪽에서 강경한 발언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있고. 야마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특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를 초청한 것도 그 일환일 겁니다. 국제법 전문가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으려는 의도겠죠. 미호 씨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요? 야마다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에는 방금 검토하던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태정관 지령이라는 메이지 시대 문서였습니다. 1877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문서죠. 저는 팩트만 말할 겁니다. 법률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말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정치적이니까요. 더구나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충돌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자료 사이에서 대마도 관련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독도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대마도에 관한 역사적 자료도 함께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꽤 흥미로운 결론으로 이어졌죠. 만약 독도와 대마도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순간 머릿속에 불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독도에 적용하는 역사적, 법적 논리를 대마도에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어긋난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꺼낸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청문회까지 이틀이라는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제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국가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쉽지 않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국회의사당 청문회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었습니다. 혼자 온 것이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지더군요. 타케우치 변호사님,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실 겁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가볍게 미소만 지으며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한 증인석을 발견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오늘의 주제인 동해 영토 문제와 일본의 대응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죠. 첫 번째로 가네코 쇼타 외무차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가네코 차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라 부르는 그 섬이죠. 차관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현재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발언이라니.
회의장 안에 있는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일 신문의 헤드라인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의장이 저를 소개하고 독도 문제에 관한 전문가적 견해를 묻더군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복잡한 역사적, 법적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은 무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랑이 일고 있었죠. 가네코 차관의 발언은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는 명백한 논리적 결함이 있었어요. 현대국제법의 관점에서 영토 귀속 문제를 검토할 때는 역사적 근거, 실효적 지배, 국제조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가네코 차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점은 러일 전쟁 중이었으며 한국은 이미 일본의 사실상 통제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회의장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여당 쪽 의석에서는 불만의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네코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그 자료는 오래된 것으로 현대국제법적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 발언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발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서를 현대적 관점에서만 평가한다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머릿속에 문득 대마도 관련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독도와 대마도, 두 섬의 역사적, 법적 지위를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타케우치 변호사님. 의장의 재촉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대마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내 역할은 전문가로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지만 그 사실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영토 문제는 양국 간 역사적 감정이 얽혀 있어 복잡합니다. 그러나 법률가로서 저는 일관된 법적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적용한다면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직 대마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 발언의 핵심은 이미 던져진 셈이었죠. 회의장 안에 긴장감이 흘렀고 다음 전개를 예측하며 의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말씀하신 일관된 법적 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장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관된 논리란 동일한 역사적 사실과 법적 원칙을 모든 영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도뿐만 아니라 잠시 망설였지만 곧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었습니다.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와 같은 다른 섬들의 영유권 문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터진 거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고 몇몇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마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어떻게 독도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죠? 이즈미 다이스케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영토 문제에 있어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대마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착하게 답변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 문헌과 국제법적 원칙을 적용할 때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일본 문헌들은 대마도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대마도는 반독립적 상태였습니다. 회의장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필사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고 여당 의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반면 야당 의원 몇몇은 관심 어린 눈빛으로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독도에 대해 17세기 이전의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삼는다면 대마도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자로서의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네코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지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엉뚱한 논점을 끌어들여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네코 차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적 일관성을 통해 이 문제를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죠. 만약 독도가 17세기 일본 문헌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같은 시기 문헌에 대마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의장 안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의장에게 진행 방해를 요청했지만 의장은 오히려 제게 계속 발언할 기회를 주었어요. 역사적 문헌을 보면 대마도는 오랫동안 조선에 세금을 바치고 일본에도 공물을 바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69년 메이지 정부가 대마도를 공식적으로 나가사키현에 편입시키기 전까지는 대마도 번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말을 하는 동안 이즈미 의원과 몇몇 여당 의원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더니 메모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면 대마도에 대한 국제조약상의 지위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한순간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학자들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제가 언급한 역사적 사실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가네코 차관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타케우치 변호사님, 당신은 국가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전문가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회의장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연하게 대답했죠. 저는 법률가로서 사실과 논리적 일관성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문제를 논의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독도와 대마도의 사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해온 핵심을 공개할 시간이었어요.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유사한 지위를 가진 면이 있습니다. 두 섬 모두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경계 지역에 있었으며 두 나라의 영향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대마도에 대해서는 그런 유사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청문회장의 10분간의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그동안 제 발언이 던진 파문이 회의장 곳곳에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다음 발언을 준비했어요. 이제 논리를 명확하게 펼칠 차례였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의장이 다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였어요. 휴식 시간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학술적 논의의 장이니만큼 타케우치 변호사님의 전문적 견해를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먼저 독도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문서를 검토하겠습니다. 첫째는 1905년 시마네 현고시, 둘째는 1877년 태정관 지령, 그리고 셋째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자료들이 투영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자료들이었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들과 그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공식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러일 전쟁 중이었고 1904년 일본은 이미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의 영토 편입은 식민지 확장 과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면 1869년 대마도가 나가사키현에 편입된 과정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내부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마도의 역사적 위상입니다. 스크린에 고문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에도시대 문헌들이었어요. 에도시대 문헌에 따르면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마도 번주는 조선에 세견선을 보내 교역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1443년부터 1510년까지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세견선 약조라는 일종의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가네코 차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음으로 1877년 태정관 지령입니다. 이는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문서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스크린에 태정관 지령 원문과 번역본이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 대마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입니다. 1869년 이전까지 대마도는 반독립적 지위를 가진 번이었고 조선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대마도를 완전히 통합한 것입니다.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약 어디에도 독도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가네코 차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연합국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최종 조약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차관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연합국 초안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정 짓기보다 당시 냉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모호하게 남겨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 학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대마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심호흡을 하고 제 분석의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는 에도 시대 문헌을 근거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대마도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 유사한 역사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무시합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태정관 지령을 현대국제법적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대마도에 대해서는 메이지 시대 행정 편입을 결정적 근거로 삼고 있죠. 독도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모호함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다른 영토 문제에서는 그런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적 이중잣대입니다. 같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원칙을 두고 독도와 대마도에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학자로서, 법률가로서 저는 이런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네코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분명한 일본 영토이며 독도와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의 모습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응했죠. 차관님, 저는 어느 나라의 영토가 맞고 틀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토 문제를 다룰 때 일관된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독도에 적용하는 논리를 대마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그 말에 회의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흥미로운 눈빛을 보였어요.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말이 던진 충격파가 회의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10분 갖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긴장된 몸을 풀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발언이 던진 파문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회의장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여기저기서 저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니 이즈미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회의장 옆 작은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발언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만. 이즈미 의원이 문을 닫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국익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더 신중하게 발언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설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의원님, 저는 학자로서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일관성을 말한 것뿐입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우리 모두 애국심을 가진 일본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마도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즈미 의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변호사님의 발언은 법률협회와 학계에서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지원금이나 앞으로의 공직 임명에도 말이죠.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그런 협박에 굴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법적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문가로 초청받은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즈미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국가에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했어요. 정치적 압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대마도에 관한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외무성의 입장과 충돌하는데 부담은 없습니까?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저는 휴식 후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대마도에 사는 오랜 친구 사토준이었습니다. 미호,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마도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어. 사토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가 대마도 주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로 섬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준, 난 그저 학술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뿐이야. 여기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대마도가 분쟁 지역이 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정부 지원도 영향받을까봐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사토준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술적 논의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미호,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우리 섬 사람들을 생각해줘.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야. 사토준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처음 국회에 왔을 때의 결연한 표정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역사적 진실과 논리적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대마도 주민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률가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취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더 공정하고 일관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화장실을 나와 다시 회의장으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서 몇몇 야당 의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은밀하게 미소를 보내며 슬쩍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제 발언이 그들에게는 정치적 무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외무성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오후 세션 전에 가네코 차관님이 잠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명백한 압박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후에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정치적 압박, 친구의 걱정,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학자로서 나는 진실과 논리적 일관성을 지켜야 해.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마음을 다잡고 회의장 문을 열었습니다. 의장이 막 오후 세션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고 모든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가네코 차관의 차가운 눈빛, 이즈미 의원의 위협적인 표정,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청문회가 재개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아침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카메라가 더 많아진 것 같았고 방청석도 꽉 찼습니다. 아마도 오전 세션의 소식이 퍼져 더 많은 관심이 쏠린 모양이었죠. 타케우치 변호사님, 오전에 이어 독도와 대마도의 역사적, 법적 지위에 관한 분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받은 압박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 논지의 마지막 부분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독도와 대마도의 역사적,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제 그 분석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영토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논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독도 문제에 적용하는 논리와 원칙을 그대로 대마도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야당 쪽에서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보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사용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국도 대마도에 대해 유사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네코 차관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보였어요. 17세기 문헌에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섬으로 기록된 점, 조선에 세금을 바쳤던 역사,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의 특수한 지위 등은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적 근거들입니다. 이즈미 의원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의장은 제게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론 현대국제법적으로 대마도는 일본 영토이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영토 문제에 관한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식민지 이전의 역사적 문서들을 근거로 삼으면서 대마도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가네코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가네코 차관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대마도를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처럼 묘사하는 것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대마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토 문제를 다룰 때 같은 논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독도 문제에서 17세기 문헌을 근거로 삼는다면 대마도에 관한 같은 시기 문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네코 차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어요.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당신의 발언은 한국에게 불필요한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논리적 모순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 일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로 야당 의원들과 방청석에 앉아있던 젊은 학자들이었어요. 이에 가네코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역사적 기록들은 부분적이고 편향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대마도와 독도는 전혀 다른 사례로 이를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학문적 오류입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한 것 같았어요. 차관님, 학문적 오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제 차분한 질문에 차관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발언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장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차관님. 학술적 토론은 다양한 관점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네코 차관은 이미 통제력을 잃은 듯 했어요. 국익을 훼손하는 발언에 학술적 자유라는 허울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독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국도 대마도를 주장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어떻게 학술적 토론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차관님, 그것이 바로 제 요점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같은 논리를 대마도에 적용한다면 한국도 대마도를 국제법적 분쟁 지역으로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중잣대가 아닌 일관된 논리로 영토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 말에 가네코 차관이 폭발했습니다. 이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학술 토론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대한 배신입니다. 차관이 서류를 거칠게 모으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 들을 수 없어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우리 외무성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항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네코 차관이 성큼성큼 걸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퇴장에 회의장이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여당 의원 중 일부가 그를 따라 나가려 했고 다른 이들은 의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기자들은 서둘러 현장을 촬영하고 메모했으며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소란이 일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제 말이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고 법률가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장이 간신히 회의장을 통제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학술적 토론의 장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차관의 퇴장으로 이 청문회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정치적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기자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기 위해서겠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제가 한 말은 이미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단 몇 시간 만에 저는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제 발언으로 인한 논쟁으로 들끓고 있었죠. 타케우치 선생님, NHK입니다. 오늘 청문회 발언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아사히 신문인데요. 대마도와 독도 비교 분석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가네코 차관의 퇴장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비서인 하루카가 전화 메모를 연달아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외무성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여당 대표실에서도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사무실 앞에 이미 취재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 발언이 단순한 학술적 의견이 아닌 정치적 폭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루카, 언론 대응 준비를 해야겠어요. 주요 신문사 한 곳만 선정해서 단독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사무실 TV를 켰더니 모든 채널에서 청문회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네코 차관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방송되고 있었죠. 뉴스 자막은 폭로된 독도 논리의 모순, 대마도 발언으로 국회 아수라장 같은 문구들로 가득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타케우치 변호사는 매국노다. 국익을 해치는 발언을 어떻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가?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중잣대가 폭로되었다. 학자로서 논리적 일관성을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는가?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주요 방송과 신문에서는 제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문가, 대마도도 한국 영토 가능성 인정, 독도는 한국 땅임을 간접 시인한 일본 법률가, 한국어를 읽을 수 있었기에 이런 과장된 헤드라인들이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한 적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했을 뿐인데요.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쿄대학교 국제법학과의 나카무라 교수였어요. 미호,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군. 학계에서도 논쟁이 뜨겁다네. 교수님, 저는 단지 학술적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알고 있네. 하지만 진실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 특히 정치와 얽힌 문제라면 말이야. 나카무라 교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학계도 둘로 나뉘고 있어. 젊은 학자들과 일부 원로들은 자네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지지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교수들과 정부 연계 연구소 쪽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네. 잠시 침묵 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조심하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침착하게 학술적 근거만 강조하는 게 좋을 걸세. 조언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취재진들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이대로는 사무실에서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루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여당 의원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TV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즈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타케우치 변호사의 발언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녀는 한국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 문제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즈미 의원의 격앙된 목소리가 TV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날이 서 있었어요. 반면 다른 화면에서는 야당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는 학자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이 가진 논리적 모순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신중하고 일관된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정치권이 제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학술적 진실과 논리적 일관성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정치적 싸움터의 한가운데 서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루카,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 약속을 잡아줘요.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겠어요. 굳게 결심을 하고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응 방향은 명확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학술적 분석만 강조하는 것, 그리고 제 발언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몇 시간 전 의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도시샤 대학의 젊은 교수 모임에서였어요. 타케우치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용기 있는 발언을 지지합니다. 국제법학자 30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분석은 학술적으로 정확하며 학문의 자유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학계에서도 제 분석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아사히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차분한 태도로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저는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영토 문제를 다룰 때 일관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원칙을 어떤 지역에는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럼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어느 나라 영토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일관된 법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인터뷰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저를 비국민적 행위자로 비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 냉정한 분석이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한국에서의 반응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초기에 과장된 보도에서 벗어나 일부 언론은 제 실제 발언 내용과 의도를 더 정확히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전문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일관성 강조, 양국 감정 배제하고 법적 원칙에 따른 접근 제한. 밤이 깊어갈수록 언론의 폭풍은 계속되었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 발언은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고 비록 논쟁적이지만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청문회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풍 같던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쿄의 가을은 언제나 청량했죠. 책상 위에는 최근 받은 편지와 이메일 출력본들이 쌓여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오전에 외무성에서 새 문서가 발표됐어요. 하루카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외무성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눈에 띄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독도 관련 공식 설명문에서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지역이라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작은 변화네요.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발언이 정부 정책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였어요. 물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었지만 적어도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줄어든 셈이었죠. 책상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사설은 영토 문제와 일본의 국제적 신뢰성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논평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타케우치 변호사님, 여기는 도쿄대학교입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평화적 해결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학술적 논의의 장에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사토 유키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선생님, 청문회 이후 저희 대학에서 독도와 대마도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급증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분석에 영감을 받아 기존 자료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어요. 혹시 지도 교수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반응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정치적 압박과 비난도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문적 논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대마도의 친구 사토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호, 너의 발언 이후 우리 섬에 한국인 관광객이 늘었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어. 섬 주민들과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 어제는 한국 대학생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역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 발언이 오히려 민간 차원의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저를 비난했고 일부 우익단체들은 제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몇몇 연구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죠. 이지미 의원의 경고대로 일부 정부 관련 일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몇몇 국제법학단체들이 저를 초청했고 해외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제 분석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일본 내 청년층의 태도였을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제 발언을 지지했고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더 열린 태도로 접근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어요. 선생님, 서울대학교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습니다. 하루카가 또 다른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독도와 대마도의 역사적, 법적 지위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이었어요. 이건 역시 제 발언이 가져온 작은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어요. 청문회 당시의 혼란과 공포,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비난과 지지의 목소리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독도 문제는 여전히 한일 관계의 뜨거운 감자였고 제가 제기한 논리적 모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텄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는 항상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제가 그 시작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이 만든 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파문은 고여있던 물에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다음 날 아침 해외 학술지 편집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타케우치 선생님, 선생님의 독도, 대마도 비교 분석이 우리 학계에 신선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련 특집호를 준비 중인데 선생님께서 주 논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의 기회였고 더 많은 사람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그 발언을 결정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비난과 지지, 압박과 기회가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법률가로서, 학자로서 제 소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독도와 대마도 문제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립이 아닌 대화로 풀릴 수 있기를 희망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연구, 더 깊은 분석, 그리고 더 넓은 대화.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면 국제법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진실의 나침반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